도민이 궁금해하는 지역 이슈를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안소동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김은규 경남도 농업특별위원회 농정혁신분과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륵산 해상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감로늘박인데요. 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륵산에 케이블카가 있는데 또 하나가 설치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미륵산 케이블카가 있는데 다시 이제 하나를 더 넣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논의 출발점은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통영 출신의 정점식 국회의원이 지역 국회의원이죠. 이분이 네. 28일 날 국회에서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는데 정 의원이 이제 구상하는 이 해상 케이블카는 이순신 공원에서 출발해서 남망산 공원을 거쳐서 미륵도 신화조선 부수익까지를 연결하는 이제 해상 케이블카인데 이것을 설치하면 정 의원은 아마 그 지역구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봉평동의 도시재생 지역구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 네. 그 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 미륵산 케이블카와 이제 연계 시너지 효과, 그 다음에 새로운 그 통영의 어떤 관광 사람의 먹거리, 뭐 이런 것을 세 개를 이제 중점적으로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 의원이 지역구 출신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어떤 관리 차원, 그리고 이분이 이제 4월 3일 날 보궐선거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제 자기의 제일 핵심 공약이 해상 케이블카 설치였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제 정 의원의 이런 그 계획을 보고서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행정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어떤 재원 조달의 문제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 이 시설 설치 지역은 공원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내년에 7월 되면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점이 이제 봉평동 지역인데 이 지역이 그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해상 케이블카가 선이 처지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 지역을 지나는 이제 그 해상 운항 선박들의 안전 운항 문제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순신 공원하고 남망산 공원은 이제 여기에 주택지와 상가가 밀집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보상 문제, 그다음에 주거 그 어떤 안정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거치게 돼 있는데 또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미륵산 케이블카가 지금 하향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예. 10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 두 개의 케이블카 들어온다면은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의문점을 많이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들어보니까 반대 근거도 좀 확실해서 네. 정점식 의원의 고심이 클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공약 이행을 뭐 철회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가장 경관이 아름답다고 하는 곳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케이블카 설치가 이렇게 유행처럼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이 3년 전에 반려되었던 부산 같은 경우도 해운대 이기대 쪽에 해상관광 케이블카 재설치가 지금 다시 또 논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통영 같은 경우는 아마 탑승권 구매 관광객 숫자가 140만 명 육박하고 그게 이제 그 수익도 한 11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그간의 타 지역에 비해서 통영이 이 케이블카 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끼쳤던 영향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네. 지역구의 그 정치인으로서는 대단히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다른 그 형식을 통해서라도 이 케이블카 사업에 아마 주민들의 그 입장들을 아마 많이 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공공성이라든지 이제 경관 훼손 또 뭐랄까 그 정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문제라든지 뭐 또 거기에 파급되는 또 교통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예. 틀림없이 이렇게 지역의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앞서 또 언급을 하셨지만 기존의 케이블카 운영을 하는 이 체계가 있는 상황에서 최근 그 관광객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 예. 부분들이 좀 우려되기도 하고요. 또 최근 언론 보도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이제 독자 운영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어서 아마 많은 그 우려 속에서 이 부분들의 네. 갑론을박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이제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죠. 그래서 이제 그 뭐 어떤 산업이 이제 그 다시 부흥을 또 시켜야 되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 먹거리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통영은 전국에서 실업률이 제일 높은 도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의 그 산업 활성화 이런 문제가 제일 큰 과제인데 통영의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요즘 이제 그 지하철마다 이 케이블카가 굉장히 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이웃에 보면은 사천의 해상 케이블카, 그다음에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최대의 그 부산 해상 케이블카를 다시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맞습니다. 기존의 미륵산 케이블카도 이제 10여 년이 지났는데 이게 이제 수익이 이제 최대한 올리고 지금은 이제 조금 줄어드는 추세죠. 이런 과정에서 또 그다음에 10년이 지나면은 그 케이블카에 대한 좀 관광객들의 환상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케이블카를 설치하면은 약 예산이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 재원 조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일 크고요. 뭐 방송 시간상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문제, 네. 뭐 이런 문제도 풀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민들의 어떤 그 절차라든지 주민들의 그 의견을 충분히 그 수렴하는 과정이 저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전에 먼저 우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저 말씀처럼 비슷한 아이템이 여기저기 생기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선 좀 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금 들리는 소식만 해도 부산, 거제, 하동, 진해 여기에 지금 케이블카를 다 설치하겠다는 계획인데 그러면 도내 전체에서 관광 산업을 바라볼 땐 좀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케이블카를 한 번씩은 다 타보게 예. 하려는 이제 이런 어떤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관광형 케이블카 사업이 저는 과연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겠느냐. 물론 우리 뭐 경남을 포함한 대한민국에 정말로 경관이 우수하고 이 케이블카를 통해서 소득을 이렇게 좀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을 갖춘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네. 또 이 사업에 상당한 메리트를 느끼는 기업들 또한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우리 사회의 이 관광이 언제까지 이 흐름들을 유지할 것이며 또 이런 케이블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그 정점을 찍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관광의 트렌드가 사실 저는 이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되게 많이 지금 추세가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지역에 고유한 그 자원들을 발굴하고 그 자원의 어떤 가치에 집중하는 소규모의 어떤 관광 사업들도 지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개발 위주의 관광형 케이블카 사업들은 상당한 지역 갈등을 양산하고 그 양산한 갈등만큼의 뭔가 그 가치가 있느냐에 대한 아마 우려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설악산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법정 소속을 했으라도 이 케이블카 사업을 유지하겠다 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고요. 예. 또 그것을 막고자 하는 주민들 또는 그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의 또한 그 마음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은 저는 대단히 우수한 자원들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이제 이러한 그 지역 내의 갈등을 감수하면서 뭔가 이렇게 관광 사업의 그 유지 발전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더 면밀하게 주민들과 소통해서 네. 어떤 그런 방향들을 좀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좀 소통이 정말 답인 것 같습니다.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남 창녕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양파 생산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고통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바로 생산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이 사태의 근본적 원인과 함께 사후 대책이 아닌 선제 대책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올해도 양파가 넘쳐난다는 기사를 봤는데 결국 올해 일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좀 과잉 생산됐습니까? 이 그 농산물 중에서 특히 양파의 과잉 생산 문제는 참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뭐 집에서 양파를 먹어보긴 하는데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수급량이 늘고 또 그다음에 올해가 대작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기호에서 이게 양파라는 채소가 점점 멀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난달에 20일 날 그 농축식품부가 이제 자료를 내는 걸 보면은 올해 전국에 이제 만생종 그 중생종 양파 생산량이 약 128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게 평년에는 약 113만 톤 정도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농가에서는 아마 150만 톤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정부에서 추정하는 거하고 농가에서 이제 실제 보는 거하고는 약 50만 톤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게 돼 있죠. 우리 경남을 보면은 이제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창녕군이 이제 약 1,070 농가가 있고요. 합천군이 1,499 농가. 그다음에 함양군이 902 농가 해서 이제 총 경남에는 7,369 농가가 있는데 여기서 장파를 재배하고 있는 면적을 보면은 4,330 헥타로 전국의 약 20%가 넘습니다. 우리 경남이 재배하는 양파 면적이. 그리고 이제 6월 말이면은 이제 양파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철을 맞이하게 되는데 농가에서 출하되는 생산량 기준을 보면은 한 망이 20kg지 않습니까? 이게 6,000원 정도인데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5,000원 이하로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농가에서는 실제 그 최저 생산비는 약 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 가격하고는 약 절반 정도 차이가 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좀 굉장히 우려스럽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창녕뿐만 아니라 합천, 함양에서도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는 특히나 또 농업특별위원회 이끌고 계신 만큼 좀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 양파 재배 면적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거창에서 이 창원으로 오는 길이 합천을 거쳐서 창녕을 거쳐서 창원으로 들어와요. 이게 주변의 들녘을 보는데 이렇게 양파 농사를 짓는 분들의 모습이 오늘 더 예사롭지 않게 보이던데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하자면 올해는 특히 날씨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양파를 짓기에 가장 이상적인 날씨 기후 조건이었던 거고 전년도 비해서 재배 면적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아마 평년 재배 면적에 비교하면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실제 기후 조건이 이렇게 좋은 과정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그 수확량을 초에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그 수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렇게 조건이 좋은 상황에서 수확량이 많은 것들을 아마 정부에서는 예측을 하는 과정들이 이게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단히 그 시기가 또 좀 많이 늦었고 이 수급 예측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이 난맥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매년. 이게 이제 양파를 까도 똑같은 이 반복이 되듯이 아마 이런 농산물 수급 대책 또한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은 뭐 또 한번 다뤄봐야 되겠지만 정말로 이게 쉽지 않은 문제로 다시 판명이 나는 거고 이것은 비단 양파뿐만 아니라 지금 남해 쪽의 마늘 농가들도 똑같은 고충을 겪고 있고요. 이미 지난 겨울에 우리는 월동무라든지 다른 채소들의 이런 그 과정들도 저희들이 지켜봐 왔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묻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 것은 생산 농가 그리고 행정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수급을 같이 고민하는 여러 기관 단체가
다시 한번 그 근본적인 고민들 또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예, 참 농사가 안 돼도 걱정인데 참 잘 돼도 네, 걱정이군요. 어쨌든 올해도 수급량 조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도 긴급 대책 회의에 들어갔는데 네. 예년과 비슷한 불극이다. 이런 네, 지적도 나오죠. 네, 이제 그 위원장님 아마 이분에 전문가시고 또 실제 이제 그 지역에서도 아마 경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양파를 비롯해서 이제 그 5개 품목이 이제 정부가 수급 안정 그 가격 조절 대책 품목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방에서 지역자치단체에서 이게 수급 조절이나 가격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정책적인 예산과 정책 지원을 통해서 이제 그 조절을 하게 돼 있는데 역시 이제 양파는 참 이 수급 조절하기 어렵죠. 왜 그러냐면 재배 면적이라든지 병충해라든지 그다음에 날씨 그다음에 자연재해 이런 게 이제 어우러져서 이제 농산물이 이제 나중에 수확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양파 생산에 아주 그 최적의 아마 날씨였고 또 병충해도 없었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제 대대적인 작황이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온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약 50만 톤의 이 과잉 생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과제인데 정부는 이제 뭐 경남도도 마찬가지 정부도 이제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지금 수급 안정 대책으로 지금 2차까지 내놓은 대책을 보면 약 3만 9천 톤밖에 처리를 못하죠. 그럼 나머지는 약 40만 톤 이상을 이게 이제 공중에 뜨게 돼 있죠. 예. 이런 처리 문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자체와 경남도는 이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경남도에서도 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은 농민들이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이제 못 된다 이런 네. 평가를 내놓고 있죠. 예. 자,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농가의 노력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행정에서 수급 대책을 내놓기도 하고 가장 또 큰 경제 유통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농협도 이러한 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지만 농민들이 이 양파 생산 농가들이 실제 이런 수급 조정에 참여하는 모습들은 아쉬운 점들도 사실 좀 있어요. 근데 이 아쉬운 점을 논하기 전에 가장 또 저희들이 더 아쉬워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네. 이러한 그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기존에 농민들이 그 양파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을 나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놓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행정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지만 그 적정 가격의 그 차이가 상당히 좀 크고요. 특히 이제 최저 가격 이하로 떨어질 때 보전해주는 대책들이라든지 거기에 묶여 있는 농가들도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하면 그 가격에 합의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만한 생산비를 들여서 이만큼의 농사를 지었으면 최소한 이 정도 가격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내놓는 그 가격이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은 이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여러 어떤 의미적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 노동자와 그 사용자 측에서 최저임금을 합의하듯이 농민들도 일련의 농사에 대한 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어떤 합의의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제시하는 그 가격은 네. 상당히 불만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생산 농가들이 그러면 참여하고 그 책무에 맞게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뭔가 장려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많이 부족한 형태입니다. 경남도 지난 그 6월 3일 전략회의에서도 도지사께서도 이 어떤 수급 체계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그 어떤 농가들의 책무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함께 언급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과 그리고 이런 유통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그 기관 그리고 생산 농가들이 공히 함께 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정적인 어떤 그 결정 어떤 그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지금 어떤 사회적 합의의 과정들이 저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럼 평론가께서 선제 대응 방안을 좀 제시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양파의 문제는 과잉 생산이나 가격 폭락, 결국 산지 폐기 이런 시스템이 악순환의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몇 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중요한데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는 게 이제 산지 폐기라든지 시장 경제 이런 방식은 이제 후차적인 방식이죠. 근본적인 해결 방식이 못 되고 그래서 선제적인 방법으로는 농가에서 이제 파종이나 생산, 유통 그
소비가 이러는 그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양파의 생산 사이클이. 네. 이것을 좀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농가에서 길러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이보다도 먼저 농가에서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또 한 가지 재배 작물 전환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분초를 다투는 변화의 바람에서 도내 양파 농가가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통이 필요한 시기라 보입니다. 여기에 지자체의 고통 분담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